배지 국어학원 원장 배지입니다. 1부에서요, 어머님들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 예고한 것처럼 2부에서는 바로 조금 더 구체적인 강좌 설명과 학습 특징 같은 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어머님들.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국어가 가지고 있는 국어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의 특징을 설명을 드려야 학습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아이들마다 상황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란 이런 특징이 있다를 어머님들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국어는요, 애매하죠. 아시잖아요. 사실 어머님들도 이제 국어 문제를 예전에 풀어보실 때 그런 느낌 많이 가지셨잖아요.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부분들 2번 이것도 맞는 말 같고 3번 이것도 맞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어예요. 왜냐면 국어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애매해요. 원래 영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들 현대시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는 압축해놨잖아요. 누가? 시인이요.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걸 압축해놨어요. 서술로 풀어도 그 사람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압축해놨으니 얼마나 애매하겠습니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싶은 거 맞아? 이건 사실은 정말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시인이 와서, 제가 어떤 시를 아이들하고 김소월 시를 해요. 김소월 시인이 와서 나는 이런 뜻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럴 때 이렇게 쓴 거야 를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정답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학 파트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함을 싫어하는, 뭔가 똑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이과 학생들이 혹은 이과의 남학생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매함을 돌파하고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니까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국어가 애매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매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국어이기 때문에 하는 실수예요. 자신의 사고, 생각을 넣죠. 우리는 이런 걸 조금 세련된 용어로 비약적 사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니까요. 이게 만약에 수학이면 자신의 생각 넣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풀지? 나는 못 풀어.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공식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국어는 내가 아는 글이고 아는 글이 지문에 나왔을 때 이게 어쩌면 애매함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무궁무진하게 넣어서 이럴 때는 이러하니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학생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국어를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틀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머님들 설명해야 할 때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특히 문학 같은 경우 1, 2, 3, 4, 5번이 있으면 1, 2, 3, 4, 5번을 다 답인 것냥 우길 수 있다. 저 우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것도 1번은 이러한 이유로 이러하니까 답일 수 있어요. 2번도 사실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갖다 치면 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저 우길 수 있어요. 5개를 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무궁무진하게 넣다 보면 이걸 더 넓게 생각하고 부풀리다 보면 답에 근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넣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실은 아주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의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까요? 국어는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국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그 표현 해드렸잖아요. 어머님들이 카페에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다.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더라.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국어를 성적을 내려면 정확한 원칙과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 일부에서 학생들마다 학습 여건이 고3을 딱 올라왔더니 다 다르더라. 공부를 하고 온 학생과 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뭐냐면 굉장히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1, 2학년 때 정말 착실히 공부를 한 학생과 뭐 별로 하지 않았지만 3학년에 와서 방법론을 배우고 익혀서 문제풀이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능력으로 푸는 학생으로 이렇게 둘이 나왔을 때 이쪽이 더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거고요. 공평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특징들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과장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다. 지식 아니고 능력으로 푸는 거야. 지식은 일부 있어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부 뭐 해석, 필수 고전 작품들 해석해 놓는 거, 문법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문학의 일부 개념, 이걸 제외하고는 지식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능력으로 푸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요. 이걸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 제대로 된 문제풀이법을 배웠느냐. 아까 제가 현대시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도 현대시는 사실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압축해 놨잖아요. 압축해 놓은 그 현대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시가 압축되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인이 와서 직접 난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다양한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만에 하나 이게 문제로 출제됐을 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능인데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원칙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죠. 그 애매한 현대시도 원칙을 정해서 학생 개개인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를 넣지 못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사고를 넣지 마. 자, 문제를 보자. 문제가 원하는 게 요거였어. 조건이 있었지. 그런데 지문을 보자. 지문의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가면 3번밖에 답이 안 되잖아. 이 원칙을 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풀이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하죠. 제대로 된 학습법이 안 돼 있는, 똑같은 사실은 어머님들 국어쌤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자부심 삼아서 말씀드린 제 경력을 제가 나이 때문에도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드린 26년차의 경력이 사실은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생긴 노하우로 이 원칙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다 잘 전달해서 아이들이 이걸 익혀서 문제를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까를 마련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고1, 2, 3 모두 다 학습 그 원본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똑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애매하다면, 그래서 내 생각을 넣는 게 문제라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면,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학생들마다 다르게 감상하는 거잖아, 문학은. 그러니까 난 다르게 느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칙하에 문제를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원칙을 꿰뚫고 들어가서 역으로 문제를 푼다.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는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봐요, 어머님들. 문학이 약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약했냐면 이 두 개 때문에. 애매함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애매하면 애매한 거예요. 답이 막 3개씩 보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학에서 골고루 틀릴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고전시를 열심히 하고 현대시를 열심히 하고 산문을 열심히 했어도 막상 또 다른 문제가 나오냐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문은 바뀌거든요. 매번 새로운 지문을 주는 게 국어 문제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문을 보면 애매함은 여전히 존재하죠. 애매함을 스스로 깨지 않는 한 계속 틀리는 문제 유형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배운다면 문학 작품마다 현대시, 고전시, 산문마다 골고루 조금씩 틀리고 있는 걸 애매함을 깨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러니까 답이 보이네를 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이 돼서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얘네들이 다 같이 맞겠죠. 그래서 성적이 급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항수가 예를 들면 산문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 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항수가 꽤 비중이 커요. 그 비중이 큰 산문 하나만 푸는 방법론만 알고 산문을 읽어내는 방법만 익혀두시면 물론 그게 체화되도록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는데 그게 익혀지면 산문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죠. 비문학이요 어머님들 15문항입니다. 비문학을 푸는 방법론, 문제를 보는 방법론, 푸는 능력은 한 종류예요. 같은 비문학이니까. 비문학은 막 종류 나누지 않아요. 뭐 한간에서는 문제집을 보면 뭐 과학지문, 기술지문 나누지 어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한 종류입니다. 비문학. 그 방법론 하나면 비문학에서 저는 비문학이 어려워서 15문항 중에 7개, 8개 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알고 문제풀이법을 알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 맞아요. 등급 2-3등급 올라갈걸요. 그래서 국어는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국어의 이런 특징 때문에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잘 배운다면. 그래서 학습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단 그 학습 방향을 선택을 할 때 자신이 부족한 영역, 부족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골라 듣는 거죠. 잘 골라서 선택을 해야 돼. 시간 아깝지 않게.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고3 학생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 이걸로 저 요거 좀 잠깐만 지울게요. 이걸로 이제 아이들이 강좌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강좌를 한 시즌별로 4주를 단위로 해서 시즌을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그래서 총 14개의 시즌까지가 1년에 걸쳐지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해서 파이널 4주 정도를 해서 1년 9월 12일부터 해서 1년이 커리큘럼이 짜여집니다. 그 동안에 그 주기에 필요한 영역별로 막 돌아가면서 저희가 깔고 있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 스타트된 순간부터 9월 10일부터 파이널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주 실행되는 게 실전반입니다. 실전반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반이에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푼 것을 문제풀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문제풀이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다고 해서 이 실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 여기에 있는 비문학이 또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수능에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법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까 이 방향에서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나 이 문제 풀 때 내 생각을 넣네. 그럼 내 생각을 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비문학은 이렇게 읽어야 문제를 빨리 푸는구나. 이 엑기스를 배우는 게 실전반이에요. 1, 2학년 때는 개념이라든가 필요한 필수학습을 하고 올라온 거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2주, 6주, 50여 주라면 실전 연습을 50번 정도밖에 못하는 거라면 이것조차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매주 실전 연습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실전반에서는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저희 지금 8월 말 고3 제가 수업하는 실전반 아이들이요. 지금 8월 달이니까 35번 정도까지 지금 왔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대견해요. 근데 그만큼 실력 향상이 많이 됩니다. 그 연습이 이거 지웠나요? 문제풀이?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작품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많은 강좌 중에 강좌를 내가 다 많이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깔아는 주지만 이 강좌들 중에서 정말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 저 수학해야 되거든요. 정말 수학을 그동안 너무 안 해서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실전 모의고사반입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면서 계속 문제 푸는 능력을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국어 성적은요 어머님들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툭 치고 올라가죠. 왜냐하면 풀이법의 능력이 이제 풀 수 있겠어. 이 능력이 키워지는 순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공부한 만큼 뭐 지식을 넣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툭 치고 올라가는 게 국어 성적이다. 실전반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전반에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11월 7일 날 따로 개강하는 스카이 실전반이 있어요. 스카이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반인데 여기는 왜냐면 다 배우고 온 아이들이어서 더 고난이도의 엑기스만 가르치는 반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10월 달쯤에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전반의 개강, 모든 강좌에 여기다 써야 되나요? 9월 12일입니다. 자, 실전반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와 어머님들 EBS 많이 물어보셔서 저 EBS 설명드리려고요. EBS는요, EBS가 수특과 수완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년에 나오는데 그 시기에만 개설이 되는데 EBS반에서는 EBS 작품이 너무나 많지만 EBS만 하기 때문에 EBS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학생들은 듣는데 사실 EBS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요. 물론 안 들어도 크게 나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만 있다면, 문제 푸는 능력이 있다면 꼭 EBS에 있는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풀면 되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신으로 합니다. 고3에서는 내신으로 EBS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 학생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가 같아야 되잖아요. 모든 전국의 고3 학생들이 EBS를 공부를 하고 스타트의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저 혼자만 안 했다면 EBS에 나온 작품 보는 순간 이거 그 작품이다. 마치 내신 공부하듯 하는 거거든요. 내신에서 봤던 거네, 아는 작품이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과 낯선 작품이네, 자 이제 낯선 작품 문제풀이 능력으로 풀어볼까는 시간 배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EBS는 해야 되는데 사실 어머님들 정보 차원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EBS 반영률이 70% 직접 연계해서 2022학년도 지금 예비 고3 어머님들 자녀입니다. 부터는 50% 간접 연계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 이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아직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계라고 보시고요. 70%냐 50%냐의 차이 때문에 50이니까 안 해도 되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문학작품이 6개 정도 나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70%면 한 4개 정도가 EBS에서 나오는 거고요. 50%면 3개 정도가 EBS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50%로 변했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여전하죠. 제가 가장 많이 고3 학생들의 입시에서 비는 것 중에 하나가 EBS 연계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EBS 연계가 있다고 해도 문학에서만 EBS 연계고요. 그것도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문제풀이 능력, 실전 연습, 현대시 분석 연습, 낯선 작품들이 나오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에 플러스 EBS 160여 작품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더 안타까워요. 없어지는 게 낫죠. 어차피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EBS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EBS는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데 간혹 학생들 중에 정말 뛰어난 학생들 중에는 EBS는 그냥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작품 정리니까 하고 나는 그냥 다른 작품 시간이 없으니까 선택하겠다 해서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EBS는 현재 내신 때문에라도 학교에서 배우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문학 작품이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EBS 어머님들 반영률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심화를 할 수 있도록 영역별이라고 하면 비문학, 문학의 현대시, 고전시, 산문 들어가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영역별로 다 쪼개어서 강좌를 다 깔아놨어요. 왜냐면 학습 부족한 영역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문학 잘하는데 비문학을 못해서 비문학의 점수나가 3등급인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한 걸 잘 골라서 듣고 그걸 잘 들어서 마스터되면 그걸 실전 연습에서 적용을 하고 그걸로 성적을 계속 올리자라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작이라고 하는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이번 2022학년도부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되면 선택된 강좌를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내신은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희가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깝니다만 사실은 수능을 멈추진 않습니다. 수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2 말과 고3은요, 수능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예 내신을 고민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정말 내신을 철저히 해야 된다면 내신 기간에 내신에만 딱 집중했다가 다시 와도 좋고 아니면 병행해도 좋고, 그건 이제 학생들마다 그것도 또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올패스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이게 학생들 모두에게 개개인별로 성적 향상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1년 동안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님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학원에서 뵙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